자, 그러면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 부분을 볼게요. 자, 독일 통일을 위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발까지 하였던 비스마르크는 통일을 달성한 후에 평화를 원했고 평화를 달성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해서 이제 비스마르크 외교 정책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제일 이제 키워드가 유럽의 국제 질서 현상 위주와 프랑스의 국제 고립, 이것이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그래서 이거는 왜 하려고 했냐? 독일 제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중대한 분쟁이 생겨서 독일이 이에 시말리거나 독일이 새로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몹시 염려하는 한편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복수를 경계하여 프랑스를 국제로 고집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야 탁월한 외교관이기도 했던 비스마르크는 열강의 이해관계를 교묘하게 이제 이용해서 동맹이나 협약에 금을 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실감할 때까지 20년간의 유럽의 국제관계를 비스마르크 외교정책을 위해서 좌우됐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런 시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스마르크 시대 또는 비스마르크의 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유럽의 국제 질서에서 비스마르크 체제는 1873년에 성립된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3제 협약을부터 출발한다. 자, 이 협약은 이제 구체적으로 뚜렷한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었고 막연하게 협약국의 그 혁명운동에 대한 군주 사이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나 비스마르크의 목적은 프랑스 고립이었다. 자, 그 너트 전쟁의 결과 체결된 산스테파 조약으로 러시아 세력이 크게 발칸 방면에 진출을 하게 되자 이 방면에 깊은 이해관을 가지고 있던 오스트리아 영국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자, 이를 본 비스마르크는 새로운 분쟁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서 조정에 나섰다. 1878년 베르린 회의에서 조정은 러시아를 억제하고 오스트리아 영국에 유리한 것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독일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더욱 접근하여 1879년 양국 사이 상호 방위를 위한 비밀 군사 동맹이 맺어졌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러시아가 독일과 멀어짐으로써 프랑스에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러시아에 접근하여 발칸 방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저하는 오스트리아를 설득해서 1881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간에 3제 동맹을 설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립했던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시간이 시간에 좀 잘못 설명했는데 이게 연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삼지 협상이 1873년에 맺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재 동맹이 있죠. 이게 1881년에 맺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정해 주세요. 이게 아까 주제 내용 중에. 자, 그래서 이제 삼재 동맹이 성립하였다. 그 내용 중에 동맹국 중에 일국이 제4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나머지 독립국은 우호적인 중립을 지키고 트루코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때마치 이탈리아는 눈독을 들고 있는 티니지를 이제 프랑스에 빼앗겨 오스트리아에 접근한 그러니까 잠깐 어디까지 본 거야? 때마치 이탈리아는 눈독을 들고 있던 티니지를 프랑스에 빼앗겨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접근했다. 비스마르크 이를 이용해서 1882년 주로 프랑스를 대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 동맹을 이제 결성됐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산재 동맹과 삼국 동맹 두 개의 라인을 깔고 이제 비스마르크 체제를 유지했죠. 한편 삼재 동맹은 3년 기한이기 때문에 1884년 이를 갱신했으나 1887년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이 관계가 악화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어떻게든 러시아가 프랑스에 접근한 것을 붙잡아 두고 싶은 비스마르크는 같은 해 러시아와 재부장 조약을 알려진 비밀 협정을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은 양국이 어느 한쪽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다른 약정국은 호의적인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나 독일은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오스트리아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단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삼국 그 협상의 성립을 볼게요. 1870년에서 80년대 유럽의 국제 질서는 비스마르크 체제에서 가깝게 평화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비스마르크의 탁월한 외교 수완에 탓이기도 하였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스마르크가 가급적 도발을 피하고 각국 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현상 유지를 목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190년대에 비스마르크 오랜 재산직에 실각하고 황제 비에르 2세가 직접 외교 정책을 지휘하게 되자 비스마르크 체제가 깨어지고 유럽의 국제관계가 새로운 위협 단계를 접어들었다. 1890년대에 러시아와 재무장 조약이 만기가 되었을 때 러시아는 열렬히 이를 갱신이 희망했으나 비에르 2세는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비스마르크가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러시아, 프랑스 접근이 시작됐다. 독일로부터 버림받은 러시아나 오랫동안 국제적 고립을 고민했던 프랑스는 1891년 양국의 평화를 위해서 협의할 것을 약속하고 정치협약을 맺고 그것이 이제 1894년에 군사동맹으로 발전됐다. 그 주된 내용은 프랑스가 독일 또는 이탈리아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하며 러시아는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프랑스는 독일을 공격하며 이 협정은 삼국동맹이 종속한 유효하다라는 것이었다. 자, 독일을 중심한 삼국동맹에 대응해서 프랑스와 러시아가 군사동맹 성립은 비스마르크가 가장 우려한 것으로서 유럽의 국제질서를 명백히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곧바로 독일과 러시아 또는 프랑스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저마다 제국주의 진출에 바빴고 그로 인해서 영국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얽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영국은 그동안 명예로운 고립 또는 대독 친선관계를 유지했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그다음 외교 방침에 큰 변화를 가해야 할 사항이 조성됐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열강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이 영국의 절대적인 우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게 되어서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독일의 비에르 2세의 적극적인 제국주의 정책, 즉 세계 정책이 추진과 이를 위해 군비 확장 정책이었다. 특히 영국이 크게 자극이 되었던 것은 독일의 해군법 제정이죠. 그래서 이는 영국의 해군력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후 두 나라의 치열한 그 건함 경제. 건함이라는 것은 함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 대규모 그 대포로 무장한 함선이 그 당시 국력의 해군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견항 경쟁이 상당히 이제 각국이 심했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견항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 차원의 대립뿐만 아니라 두 나라 국민 간의 강한 적개심이 조성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른바 크로보 정보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죠. 얘는 1895년에 케이프 시민지 총리였고 대표는 제국주의 시민지 경영가였던 세실 루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추종자였던 세실 루드의 제임스 일당이 트랜스바를 습격을 해서 보호 대통령 크로우가 격퇴한 사건인데 그걸 이제 비에르 2세가 축하 전문을 보냈던 거예요. 자, 이 정보 사건은 두 나라 신문에 성공적으로 보도되어 특히 영국민의 감정을 들끓게 했다. 자, 이와 같이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고 있을 때 영국은 고립주의를 버리고 최초로 동맹을 선택한 나라가 아시아 일본이었다. 그래서 1차 영일동맹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영국은 곧 독일에 대처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접근해서 1904년에 영불협상을 맺게 되죠. 영불협상. 그래서 때마치 널 전쟁을 발생했기 때문에 교전국가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두 나라로서는 소위 이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프랑스는 이집트를 영국에 맡기는 대신에 그 영국은 모로코를 프랑스 입장을 지원했다. 이게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1898년 파쇼다의 충돌 이래 영국은 이 협상으로 완전히 하해됐으며 국제 문제에 서로 공동 보조를 취했다. 요때 누구에 대한 공동 보조죠? 독일에 대한 거죠. 독일에. 자, 독일의 팽창 그 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과제는 영국과 러시아의 관계다. 영국이 러시아가 너일 전지 피하는 거 보고 이게 배경이죠. 러시아에 접근하여 1907년에 영러 협상이 성립됐다. 이 협상은 그동안 두 나라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됨으로써 일단 페르시아 북부는 러시아가 갖기도 하고 남부는 영국이 세력권을 삼고요. 아프가니스탄 지역 같은 경우에 영국의 세력권 인정하는 대신에 러시아는 흑기로부터 발칸 방면으로부터 진출에 대해서 영국의 양해를 얻게 되었다. 자, 그 밑바닥에 점차 노골화되고 있는 독일의 중동 지역에 대한 진출에 공동으로 대처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 영납협상의 성립 그보다 앞서 있어서 근로동맹 또는 영불협상 같이 영불러의 삼국협상의 성립을 뜻하는 것이다. 자, 유럽의 국제관계와 세력 균형상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삼국협상은 독일을 중심으로 삼국동맹에 대응하는 강력한 진영을 선임하는 뜻으로 이제 유럽의 중요 강대국들이 양대 진영을 갈려져 대립하게 됐고 날로 치열해진 제국주의 정책을 말미암아 유럽의 국제적 긴장이 날로 격화되었다. 그래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 동맹국의 협상층의 어느 한 국가와의 전쟁을 자동적으로 나머지 국가가 끌어들여 전쟁의 유발 위험성을 강하게 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국제적 긴장의 격화를 이제 볼게요. 자, 유럽의 국제적 긴장을 격화시킨 중요한 요인은 하나 비스마르크 실거 후에 독일의 적극적인 세계정책 추진과 유대를 위한 군비 확장이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대에 있어서 열강의 뒤를 따라 아프리카 태평양주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했으나 그건 열강의 세계 분할에 항목 끼고자 하는 것이지 열강의 어느 특정 세력이나 기득권에 도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비에는 2세의 세계 정책은 기존 세력권이나 기득권을 무시하고 파고드는 도전적인 것이고 그 결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짙었다. 비에는 2세는 세계 분할에 거의 끝날 무렵 약체의 힘을 드러나고 있는 트루프의 그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비잔티오가 바그다드 철도 부서를 떠나고 이를 베를린 연결하는 이른바 3비 정책을 행해졌다. 자, 이날 비에름의 세계 정책의 기본 방향은 영국이 케이프 식민지 카이로, 인도의 캘커타 연결하는 3시 정책과 정면을 충돌한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투르크 및 지중해 진출 정책으로서 정면에 대입하는 것이다. 유럽의 국제적 불안과 세계대전까지 몰고 온 기본 요인으로서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었고 장기간을 거쳐 대립을 거두었던 영국과 러시아가 서둘러 타협을 모색하여 협상에 된 주된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영국하고 러시아가 타협을 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독일의 정책 때문에, 3비 정책 때문에 이런 것들이 3비 정책이 3시 정책의 충돌과 연결됐기 때문에 영국은 러시아와 이제 불굴대치 원수였던 러시아와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했던 모로코에서 프랑스의 세력이 침투하고 있었으나 20세기 들어와서 아직 완전히 프랑스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았다. 프랑스는 영골 협상을 통해서 이곳의 우월한 지위와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 협상이 맺어진 것이 1905년에 황제 비에름 2세가 돌연 모로코의 탕지르 항에 공식 방문하여 모로코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을 주장했다. 이게 제1차 모로코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열강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다음에 에스파냐의 알제시레스에서 국제회의에서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열강의 지지를 얻어 모로코의 우월한 지위를 확인하고 고립된 독일에 물러섬으로써 일단락 지음으로써 한때 대전의 발생을 예감하는 위기에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독일은 모로코에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1911년 모로코에서 내란이 발생하여 프랑스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자 독일은 모로코에 아가디르항의 군함을 파견하여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감도했다. 이게 제2차 모로코 사건인데 이번에도 영국이 강력하게 프랑스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에 독일이 양보하고 프랑스는 모로코를 보호종 삼았다. 한편 1908년에 발칸 지역에서는 사라예보 사건의 결정적 요인이 될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1878년 베르린에서 오스트리아가 관리를 맡게 된 오스트리아 헤르츠코비아를 합병을 선언한 것이다.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오스만 트루크에서 청년 트루크당이 운동이 났죠. 그걸 계기로 해갖고 거기를 먹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트리아 조치 전부터 보스니아의 영유를 갈망했던 세르비아를 격노케 했다. 그래서 제2차 모로코 사건을 전후해서 유럽의 번들이에서 드디어 국지전쟁이 터지기 시작했다. 1911년 열강의 관심이 모로코 사건 쏠리고 있을 틈에 따라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투르크용으로 남아있었던 트리폴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요. 이토 전쟁인데, 그래서 이 이토 전쟁 결과 이제 리비아가 그 이탈리아 쪽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 투르크에서 카말 파샤가 영도하는 청년 투르크당이 걸기를 홍해에 이끌고 투르크의 근대화를
뭐냐면 보여주고 있었다. 자, 이러한 투르크의 정치적 혼란에 투르크 영토를 노리고 있던 발칸 국가의 좋은 기회였다. 근데 이때 칼말 파샤이 주도를 했다는 건 좀 그렇고 청년 투르크 당이 칼말 파샤이 참여했긴 했어요. 근데 칼말 파샤이 부각됐거는 언제 때냐면 그 1차 세계대전 때 갈리폴리 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갈리폴리 작전에서 이제 칼말 파샤이 그래서 영국군과 그 당시 호주군 있죠. 그걸 이제 격퇴하는 과정에서 부각이 됐던 인물이야. 그러니까 참가했지만 그 사람 영도는 했다는 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하여튼 자, 이러한 트로크의 정치적 혼란은 트로크의 영토를 노리고 있던 발칸 국가에게 좋은 기회였다. 그리하여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등 발칸 동맹들이 결성되고 1912년 트로크와 전쟁이 시작했죠. 이게 1차 발칸 전쟁이죠. 전쟁에 패한 트로크는 다음에 런던 조약에서 콘스탄티노프가 그 주변의 지역들을 제한 유럽 대역의 영토와 크레타 섬을 뭐냐면 발칸 동맹에 양도했죠. 그래서 런던 조약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새로 이제 획득한 영토 분배 과정에서 불가리아 목이 너무 많다요. 제2차 발칸 전쟁이 났죠. 고위 때그 불가리아는 크게 패하고 그리스는 크레타르도트에게 여러 섬과 마케도니아 일부를 얻고요. 세르비아, 루마니아도 그 영토 확장했다. 이 부케레스트 조약인데 세르비아는 이 기회에 지난 런던 조약의 승인을 독립 승인 알바니아를 병합하려고 했다가 그 아디레의 출구를 얻고자 했으나 그 오스트리아 강경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이 격화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런던 조약 때 알바니아를 병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반대로 먹혔다는 오스트리아. 그래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 때문에 알바니아를 독립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르비아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다음 오스트리아의 감정이 안 좋아요. 첫 번째로는 보스니아를 먹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바니아를 먹었는데 오스트리아 때문에 방해가 돼서 알바니아를 그냥 독립국가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국제 협약의 움직임 해가지고 있는데 크림 전쟁 때 활동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영국의 누구죠? 나이팅게일. 그래서 이제 이가 이제 국제 적시자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데 그 1899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회의에서 러시아 황제가 군비 확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축소하는 뜻에서 제청했고 각국이 이제 뭐냐면 26개국이 참가했고요. 그렇지만 군비 제한 실패했죠. 그리고 그날 국제 중재 재판소 설립 그리고 독가스 사용 금지 전쟁포 대우 문제 등 가장 규정이 채택됐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이제 2차 만국협의 때 이때 1907년에 해외가 열렸으나 군비 제한 성공하지 못했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준, 이상설, 이종 요 이제 참여했죠. 그래서 만국평화협의가 있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을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도 한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좀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강의 교재를 좀 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보면요. 일단 제국주의 식민지 국가 간의 어떤 쟁탈점. 그래서 그때 독일이 참여로 격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영국의 삼시정책하고, 그 다음에 그 삼비정책, 이런 것의 대립, 그 다음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 대립,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전쟁의 발달은 사라예보에서 이제 일어났어. 사라예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의 어떤 그 수도예요.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갔다가 피살을 당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세르비아 한 청년이 그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이 범인을 잡아라. 그래서 뭐 7일 동안 뭐 기한을 줄 테니까 잡아라. 뭐 이런 식의 했고 세르비아는 이제 나름대로 했지만 이 오스트리아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니까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한 거야. 그러면 세르비아의 뒷배를 밟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러시아죠.
러시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를 하니까 독일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 러시아와 이제 3제 협상을 맺고 있었던 영국하고 프랑스가 뭐냐, 선전포고를 하죠. 각각,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대전이 퍼진 거야. 그래서, 원래는 지역적인 사건에 불과했어요. 그냥 지네들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삼국동맹이나 삼제협상이 이제 맞물려 있으면서, 또, 예, 비밀조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맺어진지 모르잖아?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의도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1차 세계대전 풀리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동맹국가 그 연합국의 결성 내용을 보면, 자, 동맹국은 독일이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투르크, 그다음 불가리아인데, 그 다음에 독일은 이제 투르크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 철도 놓고, 그리고 투르크당이 이제 그 청년 투르크당이 있었는데, 이 청년 투르크도 친독일 정책을 폈고, 또 이제 그 결정 계기가 뭐냐면 여러 이제 이유도 있는데, 원래 투르크가 이제 영국에 그 함선을 2척을 주문했대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함선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려주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원래 줘야 되는데 영국이 트루커에게 돈만 받고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루커가 열받아갖고 참여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트루커하고 독일은 예전부터 좀 사이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아마 이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독일과 손을 잡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여기서 이제 삼국 협상이 들어갔고, 일본도 이제 들어갔는데, 일본은 굳이 참가할 필요 없었는데, 얘네들은 이제 중국의 상동반도와 태평양의 독일령 그 섬들을 이제 먹으려고 참가를 했던 거고, 그 다음 이탈리아는 원래는 동맹국 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미수복 영토 문제 때문에 그 뭐냐면, 오스트리아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수복 영토가 어디였냐면 티두나 트리에스트, 그다음 달마티아 이런 지역들이야. 자, 이런 지역들을 이제 먹으려고 이제 했던 거고, 그 오스트리아의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차 세계가 일어나니까 일단 뭐 중립을 지켰어.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누가 접근한 거야? 영국이 접근하면서 비밀 협상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참여하면 그 뭐냐면 너네 미수복 회복 지역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동맹국인에도 불구하고 여기 탈퇴해서 연합국에 들어간 거야. 근데 이탈리아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됐어. 그래갖고 이탈리아가 이제 뭐냐면 알프 산맥을 넘지도 못했어요. 오스트리아군에 막혀가지고 오히려 이제 오스트리아군이 남아오니까 그 영국군이 공수선을 파견해갖고 이탈리아를 우리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지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못했어 이탈리아는. 예. 자, 그렇게 이제 맺고 싸웠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일단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게 불가리아가, 여기에 보면 이제 러시아가 이쪽에 들어갔으니까 불가리아는, 슬라브 국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맹국 쪽이 아니라 연합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왜, 동맹국에 들어가 있냐? 왜 들어갔으냐? 예전에 제2차 그 발칸 전쟁 때, 불가리아가 그 발칸, 여러 나라부터 얻어맞을 때, 그때 그 여러 나라 공격했던 불가리아를 공격했던 그뭐 세르비아 그 몬테네그로 그런 나라를 누가 지원해줬어요? 러시아가 지원했고 반대로 독일은 누굴 지원했죠? 불가리아를 지원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리아가 이제 동맹국에 가담을 한 거예요. 주로 잘못 쓴 거죠, 이거는. 자, 그 전쟁이 시작됐어.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때 무슨 작전이 등장했냐면 그 전부터 슐리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작전 참모였던 슐리펜이 이제 1차 세계는 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할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작전 계획을. 이 작전 계획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작전 계획은 이제 뭐냐면 여기에 독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독일은 딱 유럽의 중앙부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는 그 프랑스가 있고, 그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그럼 프랑스와 러시아하고 동시에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전선이 2개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럼 병력 또한 어떻게 돼? 2배나 되겠지. 이 전선이 이렇게 2개로 나눠지니까. 근데 독일의 그 물자나 이런 그 군사력이 한계 있잖아. 두 나라를 동시에 싸우기는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냐 생각을 한 게 슐펜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차피 러시아는 이제 후진적이고 병력도 동원할 때 좀 약간 늦게 동원할 거니까 얘네보다는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운 거야. 일단은 러시아보다는 프랑스에 병력을 집중하자. 주적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랑스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독일과 국경선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벨기에도 있어요.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네덜란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입장 올 때는 아이고 잠깐만요. 갑자기 기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독일 입장 올 때는 벨기에 있고 북쪽에 네덜란드인데 프랑스 입장 독일의 국경선 앞에 그 당연히 독일을 막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국경 그 수비를 철저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돌아서 어디를 공격하는 벨기에를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뭐냐면 파리 북쪽을 노려가 공격을 하자. 여기였어. 근데 이제 요때 주력 그 벨기에를 공격할 때 북쪽으로 돌 때 프랑스의 눈을 좀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양동작전을 하기 위해서 병력 배치가 필요하다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독일의 그 서부 전선의 병력 배치를 이 수립행 계획이면 8대2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경 쪽에 이들 이제 배치시켜놓고 80% 병력은 벨기에 쪽으로 돌아가지고 파리를 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슐레펜을 이어받은 그 장군이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작전을 막 공격을 하려니까 좀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얘도 이제 프랑스라는데 프랑스에 2% 20%로 배치하면 좀 위태위태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좀 수정을 했어요. 슐펜 계획을. 그래서 이제 이 슐펜 계획을 수정해서 이게 30% 여기 배치해 놓고 거기에 이제 한 70% 그러니까 3대1 정도 비율 여기가 1% 여기 3 그래서 여기가 70% 30% 그러니까 비율을 좀 올렸어. 그럼 요쪽에서 이제 올린 비율대로 하면 60% 되고 이게 30%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병력이 줄어들잖아.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병력 많을 때 뭐냐면 파리까지 금방 점령할 수 있는데 상대 병력이 적다 보니까 북쪽에 들어온 병력이 여기에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의 연합군에게 많은 전투에서 막힌 거예요. 여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래서 프랑스 파리까지 앞까지 갔다가 전투에서 많은 전투에 패배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참호전이 벌어진 거야. 근데 만약에 이제 뭐냐면 병력을 그 실패 원한 대로 여기 20% 여기 80% 해놓으면 더 많은 병력을 통해서 밀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실패했던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예상 외의 문제가 이제 터졌는데, 자, 독일은 러시아를 좀 우습게 봤어요. 러시아가 이제 좀 후진적인 국가고, 그 병력을 수송하고 이제 동원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게 올 것이다. 근데 의외로 이 러시아가 빨리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가 있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그 이제 부탁을 해서 러시아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볼 관심이 없어. 그 러시아 쪽에 있는 병력보다는 세르비아의 전쟁에 관심 있는 거야. 예전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병력을 이제 동원해갖고 했지만 이미 러시아군은 이제 오스트리아 경내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독일까지 이제 막 국경선까지 들어오게 하니까 이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뭐냐면 그 탄네베르크 장군이 있었어요. 탄네베르크 탄네베르크가 아니라 잠깐만 내가 그 사람이 신덴부르크. 네. 신덴부르크 장군이 탄네베르크에서 그 러시아군을 격파당했죠. 격파됐죠. 근데 그만큼 러시아군이 약체였다. 러시아군이 그 당시 소총도 하나 있는 사람들, 소총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소총도 2명 다 1명 있고 그래요. 러시아군의 이제 전술 1차전이 2차전이 인해 전술이냐? 돌격하다가 한 명이 죽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소총이 없어. 그러면 한 명이 죽으면 그 소총을 죽은 사람 소총을 빼갖고 다시 돌격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탐네베크 전투에서 이제 신데베크에서 격파됐지만 이 슈레펜 계획의 차질이 뭐냐면 걷게 되죠. 그래서 여기 서부 전선에 있는 병력을 일부를 빼갖고 동부 전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부 전선을 공격했던 힘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병력이 줄어들니까 그만큼 전진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미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은 그 전선을 형성했죠. 그래서 뭘 팠어요? 참호전을 팠어. 참호전을.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긴 지도한 이런 그 전선이 형성되면서 그래서 참호를 통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그런 전투가 이제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참호전이에요. 참호전. 그래서 참호전은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군이 독일과 경기하면서 이제 양쪽에 이제 두면서 참호를 팔죠. 그래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절대 이거 뚫을 수가 없어요. 왜 뚫을 수 없냐? 자, 예전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당시 뭐가 등장했다 그랬죠? 기관총이 등장했죠. 기관총. 그래서 이제 참호를 팔고 여기에서 이제 깊게 파고 양쪽에서 기관총을 설치해요. 기관총. 그 기관총 맥심 기관총이라고 했고 유명한 기관총이 있어요. 맥심은 이제 성인 잡지 이름인데 그 잡지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맥심 기관총인데 기관총 할 때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기관총은 거기 이제 적이 쳐오면 일단 철조망이 걸리죠. 철조망을 이제 저지당하고 그때 양쪽에서 하망이 형성되어 기관총 두 대를 가지고 뭐냐면 하망이 형성되어 양쪽에 발사를 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병력이 죽게 돼요. 5분 만에 한 개 중대가 날아간 거야. 참고 한 개 중대는 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번 전투를 하면 몇만 명이 죽냐면 보통 한 30만 명 이렇게 죽어나가. 그래서 이제 베르링이나 그런 전투에서 다 40만이 죽었다고 양국에. 40만이면 의정부 인구가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보다 더 많이 죽은 거야. 전투에서. 그 젊은 20대 젊은 애들이. 자,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참호전이 전개되면서 지루한 그런 뭐냐면 전선이 형성됐다. 소모전이 형성되면서 그때 많은 그 병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거의 기록에 보면 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 양국이. 그 나중에는 20대 초반 인구가 없는 거야. 초중반 인구가. 그 나중에는 10대 후반까지 끌고 가고 전쟁에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형성됐다. 그래서 참호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참호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물이 넘쳐 흘러요. 그러면 익사하는 경우도 있고 도중에 여기 도중에 막 대포를 싸다 보면 대포에 뭐가 구덩이가 생기죠. 거기 늪이 돼. 빠져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진흙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앞발 나갈 때마다 막 발목 꺾이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뭐 마른 전투나 솜 전투나 베드렌 전투 등등 겪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참호전이 뭐냐면 깨지게 된 것이 나중에 뭐가 등장해서 그런죠? 탱크가 등장했죠. 그 영국에서 이제 트럭트를 이제 개조해갖고 탱크를 만들었어요. 마크 1이라는. 그래서 처음에 탱크는 그렇게 신통치 않았지만 일단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기관총 세대를 피하고 그러면 거기에 영화 보시면 탱크가 쭉 가면 거기 뒤에 누가 따라요? 보병들이 따르죠. 그러니까 탱크가 좀 방어봉이 된 거야. 그래서 탱크 밀고 넘어서 전선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소모적인 참호전을 전개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는 이렇게 참호전을 파놓고 전선을 형성하는 식으로 전쟁을 안 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격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뭐냐면 탱크나 장갑차를 이제 부대를 만들고 비행기 어머안에 전선을 만든 게 아니라 적의 핵심을 기습 공격해서 점령해서 적을 굴복시킨 거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보다도 그 한 전투당 그렇게 사망자가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소모적인 참호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하여튼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동부해선이 공격을 해서 그때 동부전선 사령이었던 신덴부르크가 탄네베르크에서 러시아군을 격파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부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가면서 슈르펜 계획 차지를 이제 걷게 되고요. 그다음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뒤에 얘기했지만 러시아에서 뭐야? 혁명이 났죠. 그래서 독일과 단독 강을 했게 돼요. 그래서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에요. 예,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탈리아는 협상구에 참전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런던 비밀 결약을 이제 체결해서 이탈리아가 원하는 미회복 영토를 주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를 했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했죠. 오스트리아군이 남항을 막지도 못하고 오히려 영국군의 공수부대들이 이제 파견돼서 대신 지켜주고 알프 산맥에서.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국이 그 당시 해상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도 나름대 군대를 뭐냐면 함대를 만들었지만 이게 아무리 함대를 만들어도 영국이 예전에 해상권을 장악하고 함대 운영 능력이 뛰어나잖아. 결국 유트레트 해전에서 그 뭐냐면 서로 비겼지만 그 독일 해군이 발트해 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야.
함대를 이끌고 다 막혔어. 거기 독일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의 해안선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북해해안로 쪽으로 해갖고 딱 막혀 여기 막아놓으면 독일이 저쪽 뭐냐면 지중해나 대서양 쪽으로 못 나가는 구조야. 그러니까 이제 유클랜드 해전에서 이제 막히니까 독일이 이제 생각한 게 비교 우위로서 독일이 잘 만든 게 뭐냐면 잠수함이에요. 그래서 유포트를 이용해갖고 여기 뚫고 그리고 영국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영국은 자체 곡물 생산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나 외부로부터 가서 공급을 받아야 돼. 물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영국 주변에 있는 해역들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뭘로? 이거 뭐냐면 잠수함으로. 근데 이 잠수함은 이제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잠수함은 공격 대상은 전함이 아니에요. 전함은 잠수함을 위해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의 방어 시설이 있어. 물론 잠수함이 이제 전함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침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공격하는 것은 어딜까요? 상선이야, 상선. 보급선. 그래서 보급선을 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보급선들, 영국의 물자를 수송한 보급선이 많이 격침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나중에 그걸 통해서 잠수함 적동 그걸 돌파하면서, 영국도 또 마찬가지로 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래서 독일의 잠수함이 군수 물자를 수송한 선박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연합군의 전력을 약화시키죠. 근데 문제는 독이 건들지 말아야 할 선까지 건들고 만 거야. 어디를 공격하냐면 중립구의 상선들, 여객선들, 그러니까 여객선을 건들기 시작하죠. 근데 그 중립국 영국의 항박이라도 그 화물선은 모르겠지만 여객선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도 건들어. 그 영국의 여객선 중에 누시타니오가 있어요. 그 누시타니오가 뭐냐면 격침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누시타니오에 누가 많이 살았냐면 미국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항의를 한 거야. 열받아갖고 이제. 그래서 독일이 살살 빚었어. 왜냐면 미국이 참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지가 이제 전쟁 지금 뻔하니까. 자, 근데 거기가 끝났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도 그냥 물러나줬어. 어차피 서로 무기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론을 더 악화시킨 게 뭐냐면 그 당시 독일에서 그 뭐냐면 멕시코에 전무를 쳤어요. 무슨 전무를 쳤냐면 그 멕시코에서 후방 병력을 통해서 미국 후방을 좀 쳐달라. 그러면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너네도 예전에 뺏겼던 땅 있지? 캘리포니아 그 땅 돌려주겠다. 그걸 이제 전보를 쳤는데 물론 암호를 쳤겠죠. 근데 이 전보를 영국에서 갈아찬 거야. 그럼 그 전보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있거든. 그걸 미국한테 보여준 거야. 그럼 미국이 어떻게 돼?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미국이 처음에 중립을 지키고 무기만 팔아먹으려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참전하게 되면서 완전 전세가 이제 승패가 결정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무제한 잡수한 사건에 의해서 미국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결국에는 독일이 지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참호전하고 무제한 잠수함 사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전투가 또 일어나요. 이건 좀 나중에 강독 서양사 개론 읽으면서 보기도 하고요. 자, 전쟁의 종교를 볼게요. 전쟁의 종교를 보면 이제 동맹국이 항복하죠. 불가리아, 트루크, 오스트리아가 항복하고, 그 다음 독일 내에서 이제 킬 군함의 수병 폭동이 나죠. 그 독일혁명이 나고, 그래서 3인당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성립되면서 후전조약을 맺게 되죠. 결과 의의를 보면 그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 비행성, 비행기, 독가스, 탱크 있는데 비행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붕붕에 헬륨가스 쳐놓고 이렇게 비행선이죠. 그 밑에다 폭탄 터뜨리고. 근데 이거는 1차 대전 때 딱 만들어놓고 그게 안 보여. 왜냐면 이게 상당히 약체인데 왜 약체냐? 이 비행선에 헬륨이 많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공격하려면 뭐야? 등치만 크지. 주로 기관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비행기로 요 앞에 갈기면 헬륨이 터져가지고 폭발돼요. 그 의미가 없어지고. 근데 요게 좀 비행기가 원래 있었는데 이걸 전투기로 이제 사용돼요. 원래 초창기 비행기는 전찰용이야. 그 다음 포격할 때 이제 어떻게 포격할 거는 거, 포격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날 때는 양국에 이제 비행기 타던 이제 그 전투사들 서로 인사하고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뭘 하냐면, 기관총을 설치하면서 서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투가 발달되고,
그다음 독가스를 이제 사용하게 돼요. 독가스 사용해갖고 이제 1차 세계 때 독가스 사용이 좀 그렇게 반사를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2차 때는 이 독가스 사용을 보통 안 해요. 왜냐면 소 보복이 이제 들고서 이제 안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탱크가 등장했죠. 탱크.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때 이 탱크가 바탕으로 탱크나 장갑차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전격전이 행해지죠.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총국전으로서 전후방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전쟁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군수품의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전후 여권 시장에 크게 기여했다. 요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1차 세계대전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서양사 개론에서 이제 읽어볼게요. 자, 1차 세계대전 볼게요. 대전의 발생과 초기 전황. 자,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에 행해진 육군 대연습의 임시자 수도였던, 그러니까 보스니아 헤르츠고비아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제2기승자 페르난도가 그 대공 부처가 세르비아 한 청년에 의해서 암살되었다. 암살자는 반 오스트리아 비밀결사에 속해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상인한 후 최후 도축을 가까운 강력한 항해를 세르비아에 보냈고 이 해답이 그 만족스럽지 못하고 판단하여 7월 28일 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에 러시아는 총동원령을 내리고요.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다. 같은 날 프랑스에 동원령을 내리고 8월 3일 날 독일은 프랑스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독일군이 그 슐펜 작전에 따라 벨기에를 침범하자 8월 3일 날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이탈리아에 대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양측이 모두 국가의 전쟁 상태에 도입했다. 8월 말 일본이 연합군에 가담했고요. 11월 트로크가 동맹군에 가담해 참전했다. 처음에 중립을 이제 선언했던 이탈리아는 1915년 5월에 삼국동맹을 떠나 연합군에 가담하여 참전했으며 그때 비밀동맹을 이제 맺었다고 했죠. 예, 협약을. 그 1917년 4월에 미국이 독일에 선전하여 연합군에 가담하였다. 자, 독일은 미리 작성한 무슨 계획? 이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그 작전 계획을 위하면 먼저 벨기에로부터 프랑스 침입해 서부 전세 신속한 거둔 다음에 동부 그 심을 돌려서 러시아를 공격한다. 이런 그 원칙이었는데 이 계획이 독일을 위해서 완강하게 정했던 벨기에를 유리하고 프랑스에 진입하면서 파리에 접근했다. 이때 이제 독일이 큰 실수했던 게 병력 배치상 프랑스 쪽의 국경에 배치기보다 이걸 좀 강화시키고 원래 계획보다 독일 쪽으로 이제 벨기에 쪽 공략은 뭐야? 적게 투자했죠. 투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가 프랑스의 어떤 저항에 막혀가고 뚫지 못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파리 앞까지 가다가 이제 막히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격은 이제 독일군 위에서 완강하게 저항한 벨기에를 유린하고 프랑스를 침입한 파리에 접근했다. 그러나 그 진격은 예정보다 빠른 속도였다. 한편 동부전선에서 러시아 동원이 위에서 빨라 동포지션을 공격해왔다. 이에 독일,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진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가 아니라 늦었어요. 이건 잘 몰랐은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이에 그 독일군의 참모 총재였던 몰두케라는 사람이 그 당시 서부군의 일부 병력을 동부전선 돌렸죠. 그러나 이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새로이 동부전선에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신덴베르크가 8월 말 탄네베르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러시아군에게 큰 타격을 가했다. 이 탄네베르크 전투는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덴베르크가 이제 보이죠. 이 사람도 나중에 바이에르 공화국 때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히틀러에게 그 권력을 넘겨줬다 해갖고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여기 좀 빠져있네.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독일군이 파리까지 갔다가 막힌 전투가 있어. 이게 무슨 전투냐? 마른 전투가 있어요. 마른 전투. 예. 마른 전투에서 막혔죠. 예, 여기 전투가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이 이제 그러니까 있고, 하여튼 서부군의 일부가 동부에 빠진 것은 슬펜 계획에 큰 차질을 가졌다. 프랑스 영국군은 독일군이 이제 프랑스 파리까지 왔는데 이걸 마른 전투에서 격파해서 독일군을 국경선까지 후퇴시켰고, 뿐만 아니라 카렌과 돌르노 등 도보 해안의 연안에 항구를 점령하기 독일군의 공격도 실패했다. 카렌과 브루노는 어떤 이제 역할을 하냐면 영국군이 프랑스를 지원할 때 교도부 역할을 한 거예요. 교도부.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장악해야지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자, 하여튼 그것도 실패했고요. 자, 이리아 독일의 속전속결 단기전 계획은 무너지고 서부 전선에서 참호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참호전이 형성되는데 또 이렇게 참호전을 형성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철도가 발달됐기 때문에 철도. 그래서 예전에는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려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이들이 다 걸어서 갔거든. 물론 말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근데 그 당시 철도를 이제 뭐냐면 통해서 병력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뭐냐면 수송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많은 병력들을 이제 뭐냐면 징병해갖고 이제 보내려면 뭐가 필요해? 대포도 필요하고 기관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총도 필요하고 많은 군수물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수품. 이런 것들 철도 운송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 시스템 이런 것 산업혁명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야 무기들을. 그리고 이 무기들과 군수품들을 병력들을 어디를 통해서 철도망을 통해서 한 곳에 집중을 시킨 거야.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뭐냐면 수십만의 대군들이 양쪽에 모여가지고 싸울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이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참호전의 어떤 배경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영국은 일본이 참전이 유럽의 전쟁 이후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세력 확대에 노린다는 간파하고 이를 반대했으나 일본은 어부지리를 얻고자 그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죠. 그래서 일본은 아까 얘기했처럼 상동반도 지역과 태평양 지역의 섬들 얻기 위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고요. 10월에 투르크가 러시아의 교종 상태에 들어가고 러시아와 그리고 이어 영국이 프랑스가 투르크에 선전을 하였죠. 전쟁이 장기적 양상을 띠게 되자 중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외교전이 활발하게 했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중립을 지켰던 이탈리아가 영국과 프랑스 간의 런던 미약을 맺고 저는 이탈리아 원하는 미 해북 지역들을 획득한다는 조건에 삼국 동맹을 파기하고 오스트리아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이탈리아는 군사적으로 약했으나 그래도 오스트리아 견제하는 뜻에서 간접적으로 러시아 지원하는 격에 되었다. 2차 발간전쟁 때 고벤을 마신 불가리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부터 전후의 영토 확장을 약속받고 동맹층에 가담을 했고요. 루마니아는 처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교수발 중립을 지키는 데까지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연합군에 가담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그리스에서는 중립파와 연합군파가 가담하자 이견이 났었다. 결국엔 연합군에 참전하였다. 자, 1915년 3월에 당시 영국의 해군 장관 처얼칠이 있었어요. 처얼칠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길을 트고 동맹국의 배후를 찌른다고 해갖고 어디를 공격했냐면 다다르스 해협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두 작전을 거쳐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함대를 보내서 다다르스 해협에서 이제 오스만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와 동시에 거기 해협에 보면 상륙을 해갖고 뭐냐면 갈리포니아 해안을 상륙해갖고 작전을 펼치는 두 개의 작전을 했는데 함대를 파괴했는데 거기에서 해협에서 뭐냐면 패했고 오히려 오스만의 그 기대에 걸려갖고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상륙 작전도 그렇게 시원치가 못했어요. 그래갖고 영국,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프랑스 군대가 상륙했지만 보고이 신통치 않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연락 간의 통합이 잘 안 됐어. 왜냐 그 당시에는 뭐 무전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없었고 투르크군의 왕각관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작전이라고 하냐면 갈리포리 작전이에요. 그 밑에 주에 있죠. 잠깐. 그래서 이 작전은 다다네스 해협과 서쪽에 있는 반대 이동에 따서 갈리포리 작전이 난다. 그래서 해전하고 상륙작전 같이 했지만 실패했고 이때 이걸 주도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소상 처얼치예요. 이 처얼치가 이 갈리포리 작전을 이제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 그래서 처얼치가 해군성에서 물러나요. 그 처얼치가 뭐냐면 명예가 확 떨어지고 그럴 건데 하여튼 그 처얼치가 이제 약간 이제 위기가 겪었던 것이 이 갈리포리 작전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갈리포리 작전 때 누가 부각이 됐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칼마 파샤가 있죠. 칼마 파샤가 그 여단장을 참여해가지고 뭐냐면 그때 호주군인가? 호주군을 격파하고 큰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 영웅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 전투가 갈리포리 전투야. 예. 그래서 이 갈리포리 전투는 예전에 토전사에서
토코메트 전쟁에서 한 2부작으로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갈리포리 작전 한번 보세요. 예. 자, 전쟁 3년째 맞이한 1916년 2월부터 6월에 걸쳐 독일은 서부 전선의 교착 상태를 타기 위해서 막대한 그 희생을 무릅쓰고 베르댕을 총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르댕은 이제 총공격할 때 같이 모두 공격하는 영국 측과 영풀 연합은 요제 솜이 있고 여기가 베르댕이 있거든요. 솜은 영국이 공격을 했고 베르댕은 독일군이 공격을 한 거야. 근데 실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기긴 했지만 별 의미는 없었어.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전투에서 확보한 영역이 15km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전진에서. 근데 이제 거기 몇만 명이 죽었냐? 한 전투당 한 30만에서 40만이 죽었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전투당. 그래갖고 의정부 시내 인구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소물전쟁 대표적인 소물전이 그 전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7월 10일 날부터 연합군 송강경에 독일군의 백년을 공격하였으나 큰 소득이 없었다. 그래서 송과 베르댕에서 동시에 양군이 공격했지만 약간의 땅만 얻고 별 의미 없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독일은 1차 세계전 때 해군을 강화하고 전함을 건조하였으나 개전 시에는 해군력 영국에 비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은 처음부터 우세를 견제했고 프랑스 그리고 후에는 이탈리아, 미국의 함대가 이 합산하여 그 연합군의 함대는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했다. 그 결과 연합군에 필요한 자원은 세계 어느 곳에나 획득했고 필요한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반면에 독일은 해외 시민주의를 상실했고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없었다. 특히 이제 유틀르트 한전 이후에 독일 해군은 영국 해군에 많은 손상을 입혔지만 발트 지역으로 나갈 수 없게 돼요.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여지체로 독일의 잠수함인 유포트를 이용해서 주로 영국으로 향하는 군수 물자들을 공격한 선박을 공격해요. 그래서 연합군을 전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많은 상선을 격진했다. 이런 작전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도 똑같이 하죠. 독일이 유포트를 이용해갖고 저쪽에 대서양 쪽으로 들어오는 미국부터 들어온 물자들을 상선을 공격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서양 전투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자 이러한 독일의 잠수함 공격은 중립을 지켰던 미국의 여론을 악화시켰고 특히 영국의 호화 영역선 그 루시타니아를 결진시킬 때 많은 미국들의 희생되어 미국인들의 여론을 비등했다. 자 이런 사태를 감안해요. 독일은 잠수함 공격을 완화하고 영국의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고 했으나 영국의 제해권을 타파할 수 없었고 그래서 독일은 잠수함 공격을 다시 강화했고 그 다음에 1917년 2월에는 도전국이나 중립국 성방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공격을 하겠다 선언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연호를 크게 자극해서 나중에 가담하는데 실제로 가담하는 계기가 됐던 건 요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까 멕시코에 전문을 보내가지고 멕시코가 후방을 쳐주면 우리가 너네들 전쟁 끝났는데 캘리포니아를 돌려주겠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미국이 이제 참을 수 있는 극대까지 게이지까지 다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독일을 공격하게 돼요. 자, 독일의 잠수함 공격이 위력이 발휘된 것은 해전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급하게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다. 독일은 챔퍼리 비행선으로서 1916년부터 여러 차례 이제 영국을 공격했고 1903년 나이트 형제가 발명한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폭격보다는 정찰 임무를 크게 하려 했으며 전투는 크게 발달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정찰 임무를 했다가 이제 공중전후하고 또 폭격도 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게 되죠. 자, 독일 독가스는 1914년 10월에 독일군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다음에 이제 4월에 개량된 독가스는 프랑스군을 놀라겠다. 그런데 이제 이 독가스가 그 당시에 그렇게 위력은 발휘하지 못했어. 왜냐면 방독 마스크를 이제 착용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었어. 예.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 독가스는 이제 하면 화생방 할 때 그 독가스 이 가스가 8층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데요. 그거 아세요? 그 밑으로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 그 8층 이상까지는 이제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전쟁 날 때 독가스전 하면 옥상 올라가시는 게 살아남는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 예. 저희 집이 이제 13층이거든요. 아파트가. 그럼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무기는 탱크죠. 그 탱크는 영국에서 이제 그 트레트를 개조해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캔터필러 이렇게 돌리잖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물탱크 있죠? 이 물탱크 소개를 한 거야, 주변에. 그래서 이게 이제 탱크가 된 거야. 예. 그 탱크가 영국에 처음 발전됐고, 1916년에 전설 나타났으며, 독일도 그걸 모방해서 생산하게 되죠. 이 탱크의 출현을 통해서 이제는 그 참호전이 무너지게 돼요. 예. 기관총 세력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신무기의 등장과 더불어 주목된 것은 전쟁의 성격변화다. 종전의 그 전쟁에서 후방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전쟁의 전선에서 전투병이 이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때 이래 전쟁이 전후방 구분이 없게 되죠. 총력전, 전체전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물량전이야. 그래서 전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물량을 그 기차를 실어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후방에서 뭘 만들어야 돼? 무기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냐, 비행기나 비행선들이 와가지고 폭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방이 따로 없는 거야, 이제. 그건 2차 대전 더 마찬가지고. 자, 주요 교전국들이 다 같이 총동원령을 내죠. 싸울 수 있는 자는 전선에 보내고, 남자는 무기나 기타 군수물자 생산 수송에 종사했으며,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이 메꿔줬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사기뿐만 아니라 그 국민 전체 사기가 중요했고 선전전이 크게 차지했다. 양측이 다 같이 자기들의 행동과 전쟁 목적을 정당화하고 이상화하는 방면에 상대방을 무자비하고 에게 비방 공격했다. 이 선전전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승리했고 특히 미국의 참전 후에는 세계 여론이 압도적으로 연합군 쪽에 기울였다. 자, 연합군은 세계대전이 전체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싸움이며 정복의 야욕에 불타는 전체 지배자부터 자유 수여하기 위한 전쟁을 밝히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 민주주의 안전과 영구적 평화롭게 전쟁을 선포했다. 자, 이는 국민의 이제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중립국의 여론을 유리하게 유도하는 데 있어 폭탄보다 때도 효과적이었다. 자, 1917년 3월에 패전을 거두했던 러시아는 혁명이 발생이 됐고요. 결국에는 레니 볼셰비키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연합군에 탈락하고 3월에 독일과 단독 조약을 맺게 되죠. 자, 이것이 블레스트고-리토프스크 조약인데 그 당시 왜 그 레닌이 볼셰비키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반대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탈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레닌이 예전부터 외쳤던 게 뭐냐면 제국주의 전쟁에 가입하지 말자는 거야. 거기에 왜 개입하냐? 그래서 4월 태제에 거기에 반영됐죠. 전쟁 중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을 계속하면 볼셰비키 정권이 위태위태. 신생 볼셰비키 정권이 빨리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독일과 강화 조약을 맺어갖고 빠져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 영토의 10% 정도를 손해를 보고 블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었죠. 근데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블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맺고 많은 땅을 때렸지만 실제로 거기를 독일이 시조적 지배를 하기는 좀 힘들었어. 그 많은 땅들, 백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땅들. 왜? 독일은 지금 서부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언제 병력 빼가지고 거기를 지배를 해요. 결국에는 시조적 지배도 못했고 그 지역을. 근데 나중에 이제 1차 세계 끝나지면서 러시아가 다시 도왔죠, 소련으로. 자, 하여튼 러시아의 탈락은 연합군에 있어서 손실이면 틀림없었으나 미국의 참전은 이 손실을 보충하고 크게 남았다. 미국의 참전은 연합군의 사기를 고무했고 실제 미국은 200만이 넘는 병력을 전선에 파견했고 그 다음 미국 자체가 이제 공장들이 많잖아. 거기 군수물자나 막대한 제조항 지원으로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승리를 이끄는데 큰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예전에는 미국이 그 채무국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채권국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융의 중심지도 어디로? 이제 미국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그때 이제 왜 이렇게 하냐? 군수물자를 대주는데 공짜로 대줘요? 아니죠.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 돈을 줘야 돼. 특히 금. 그 당시 근본이 태어난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금들이 어디로 간 거야? 미국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이 싸진 거니까 당연히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거기다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되면 영국과 프랑스, 특히 프랑스는 이제 독일에 점령되었잖아요. 그때 프랑스가 제일 먼저 빼는 게 뭐냐면 금이었어요. 그래서 호텔에 지하실에 보관된 금을 캐나다도 빼내고, 그 영국도 이제 언제 독일한테 점령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영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캐나다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해야 돼서 돈을 캐나다, 미국 다 뺐어, 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캐나다, 미국의 은행에 금이 보관돼서 영국과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 그 입장한테 전쟁 물자가 딸리니까 미국한테 뭐야? 그냥 물자 대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대주겠어요? 새는 공짜가 없다고? 내가 뭐냐면 군수 물자 줄 테니까 탱크 비행기 다 대줄 테니까 대신 뭐 달라? 우리 미국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금을 내가 가지겠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전쟁에 승리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인력이나 물자 다 대준 거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그 금들이 1차 세계, 2차 세계전 가지고 다 어디로 넘어간 거야? 미국에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 1944년에 브렌트 우유 체제 만들어가지고 근본이 태안을 해갖고 달러를 이제 기축통화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그때 1, 2차 세계를 거쳐갖고 많은 금들이 어디로 갔기 때문에 미국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1918년 3월에 동부전선으로부터 해방된 독일은 서부전선에서 최후의 대공격을 시도했다. 처음에 약간의 성과를 거뒀으나 영합군의 끈질기 저항으로 점차 공세가 둔화됐고 미국이 새로이 전선에 나타나면서 연합군 사기가 악양되어 방어력이 강화됐다. 7월과 8월에 독일군은 필사적인 공격을 다시 감행했으나 무의도 끝나고 9월 중순에 이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죠. 왜 역전됐냐면 미국이 참여하면서 이제 물량전을 뭐냐면 감당할 수 없어요. 독일 입장부터는. 자, 그래서 독일군이 이제 뭐냐면 이전의 전선을 후퇴시키고 독일 영내에 쳐들 기세였다. 근데 이제 요때 독일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그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독일이 항복해 버린 거야. 그래서 1차 세계대 때 막상 독일 본토에서는 큰 피해는 없었어요. 주로 어디에도 피해가 있겠어요? 벨기에,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은 좀 억울한 거지. 영토는 전체가 자기네가 다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독일의 것을 뺏어서라 전후복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독일이 배짱을 씌고 나와버리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그 누누 같은 데 점령을 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 하여튼 그 당시 독일은 이제 이미 연료와 식량의 결핍으로 그 독일 국민들의 어떤 사기가 저하됐고요. 독일은 이제 전력도 고갈되었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10월에 미국의 윌슨에 강화 고소를 했으나 결렬되었고 봄부터 이제 뭐냐면 시작된 독일의 서부 전선에서 대규 공세에 맞춰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도 공세를 취했으나 여기도 폐색이 짙어졌다. 즉 1918년 9월에 불가리아가 항복했고 10월에 트루프가 후전에 응하여 동맹국의 발칸 전선이 먼저 붕괴되고요. 이는 오스트리아 영향을 미쳐서 유서 깊은 함스부르크의 황제 정치가 무너지고 오스트리아 무조건 항복하게 되고 독일도 3인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이제 후전 조약을 맺게 되죠. 이때 이제 이전에 무슨 것이 일어나냐면 킬 공항에서 수병들이 폭동이 일어나요. 요거 독일혁명을 볼게요. 자, 1차 세계 말기에 이제 독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독일의 패전이 결정적으로 된 1918년 10월 말에 독일의 해군 당국은 독일 함대에 영국 함대의 공격에 대해서 추방을 명령했다. 그러나 킬드 궁함에 있었던 수병들이 이를 거부하고요. 12월 3일에 시위를 벌였으며 다음 날에 노동자와 더불어 노병 소비에트를 결성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주요 도시와 항구에 확산되었고 노병 소비에트는 항제태위와 민주적 정부를 수립을 요구하게 됐다. 12월 8일에 바이든에서 소수파인 독립3인당이 주도해서 노병 소비에트를 구성이 됐고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됐다. 여기에서 이제 3인당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3인당은 두 가파로 나눠졌어요. 하나가 다수파 3인당과 또 하나가 독립 3인당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수파 3인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얘는 수정주의예요. 베르슈타인 수정주의 받아들여갖고 의회정치, 자본주의 체제와 의회정치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고 이에 반해서 독립 3인당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폭력혁명을 통해서 뭔가 공산당 정부를 세우자. 그러니까 독일 공산당하고 거치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독립사회당과 누구하고 손을 맺게 되냐면 독일 공산당과 손을 맺게 되죠. 이건 좀 읽으면서 이제 살펴볼게요. 자, 하여튼 소수파인 독립 3인당이 주도하여 노병 소비에트가 구성되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다음 날에도 대부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시위를 나줌으로써 드디어 황제 비에름 2세도 퇴위해서 네덜란드 망명을 하고요. 12월 사태가 일어나자 11월 11일 다수파 3인당과 독립사회당이 인민대표회의에 임시정을 구성하고 후전국가 후전조약을 조인했다.
이 엘베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노동자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바이메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자, 엘베르트가 연도하는 다수파 서민당은 의회 민주주의 노선을 전진하면서 패전의 호연 속에서 산업의 구별을 비롯한 조급한 사회주의 정책의 실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서 독립사민당은 즉각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며 그 당시 니크흐네흐트 노잔 루셈부르크가 주도하는 극좌파인 그 스파르타쿠스단을 러시아혁명 같은 프로레타 독재를 지향했다. 이 스파르타쿠스단은 어디와 관련된 건 독일 공산당과 관련된 독일 공산당이요. 예.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는 유명하죠. 누구도 유명해. 로마 시대 때 그 뭐냐면 노예 반란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영향을 받았고 뭐냐 이름을 스파르타쿠스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바이메르 공화국이 설립될 때 3인당도 있지만 모두 동시에 있었어요. 독일 공산당도 같이 있었어요. 예. 자, 하여튼 주도하는 극좌파인 스파르타쿠스단이 다는 러시아혁명 같은 프로레타 독재를 지향했다. 엘베르트는 독립 3인당과 특히 스파르타쿠스단이 항제트위와 공화국 수립의 재현의 소식 정도 만족하지 않을 것 예측하고 참모본부에 협조했으면 참모본 일선의 기한한 장교와 사병도 자유군단을 조직했어요. 자유군단. 그래서 이걸 조직을 해갖고 이제 뭐냐면 극좌 세력들을 이제 쳐부수려고 했죠. 1918년 12월 말 스파르타쿠스단은 독일 공산당을 창건하고요. 1920년 독립 3인당이 좌파들이 이를 합류하고 우파는 다시 3인당을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1919년 1월 초에 공산당은 베르린에서 노조 간부와 더불어 혁명위원회를 조직하고 혁명정부 수립을 선언한 동시에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니까 자유군단이 복구가 나서 지남에 나서 4일간 시간을 거쳐서 공산당 폭동을 붕괴하고요. 그 와중에 그 니프크네히트와 그 다음에 요잔 루셈부르크 여성혁명가 되게 유명한 여성혁명가인데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그러나 이로써 혁명기운이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산당 주변에 이제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요. 극좌폭동들. 그쵸 번번이 일어났지만 실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나와서 레닌이 이제 그 코미테를 만들 때 서유럽에서 혁명을 기대하지 않아요. 독일이나 그 서유럽에서. 예. 서유럽은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요 사회에서는 뭐냐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좀 힘들다. 그러면 눈을 어디 돌리면 아시아 쪽으로 돌린 거야. 아시아 쪽은 한번 해볼만 하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그냥 스파르타쿠스당 같은 이제 독일 공산당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번번이 실패했거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배경이에요. 예. 자, 1919년 2월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간 파업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몇몇 도시에서는 산발적인 시가전이 벌어졌다. 3월 초에 베르린에서 다시 공산주의자들이 총파업을 시도하여 혼란과 시가전이 전개되었고 자유군단의 개입으로 3월 중순 질서가 회복되었으나 약 10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났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1919년 4월부터 공산당과 독립 3인당이 각기 바이에르에서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했다. 지방 자유군단이 다른 군부대의 지원을 얻어 문해에 진입해서 수일간의 격렬한 시가전을 끝에 질서가 회복됐으며 모든 그 지방 공산당 지도자들과 수백 명 노동자의 직결 처분을 처해졌다. 그래서 바이에른의 공산당 패배는 러시아 혁명 시기에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비한 제2혁명이 끝났다. 그래서 이 혁명을 통해서 볼세비키 형 같은 그 혁명이 독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재확인하죠. 그 후에 이제 바이에르 공화국이 수립되니까 바이에르 공화국은 극장화 그 후부터 계속 공격을 받게 돼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그럼 러시아 혁명을 볼게요. 러시아 혁명도 이것도 이제 예전에 몇 번 나왔죠. 나올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러면 러시아 혁명을 이제 보기 전에 먼저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러시아 혁명을 이제 보죠. 러시아 혁명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시간이 좀 지나간 건데요. 예.